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전략 기획을 좀 얘기하다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기획의 그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좀 하다가 말았는데, 자, 시스템 모델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나왔던 게 정보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전략 기획에서 다뤄야 되는 거, 뭐 유연성이 어떻고, 뭐 그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전략 기획에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또 다른 어떤 그 복잡성을 어떻게 보면 추가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뭐냐 하면, 자,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 조직들이 어떤 책임이나 권한을 자기들이 어떤 뭐 최고 경영진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특정의 어떤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이런 어떤 운영위원회에다가 그거를 넘겨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운영위원회는 뭐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한두 명의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조직에서 이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 그룹 띵킹 뭐 이런 거 알죠? 그룹 띵킹. 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면 골고루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의견도 활발히 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 운영되면 목소리 큰 사람 한두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그냥 대화만 많이 이루어지고 결정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자, 이거를 뭐 토크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럴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나쁜 거는 뭐냐? 좀 더 그 최악의 경우는 뭐냐 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실패했다고 진단이 나오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결정한 거는 누가 개인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갔을 때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그룹 띵킹이 있는데, 자, 어떤 한두 명이 얘기를 하면 쉽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못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반대 의견 내면 내가 무슨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더니만 좀 여러 위원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눈빛을 보니까 뭐 별 큰 불만 없이 그거를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내서 그걸 결사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는 그 우려사항을 써놓은 거지, 이 운영위원회가 나쁜 점만 많이 있다, 이거를
그 위에서 써놓은 건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잘못되면 이런 그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실무에 있는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운영위원회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조금 뭐 약간 바꾸거나 재탕 수준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정합. 자, 시스템 정합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단순히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비즈니스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얼라인먼트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결국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명령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술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뭐 첨단 어드밴스드 시스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스템 정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거는 좀 더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이 어떠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 모델과 관련해서 전략적 초점인데, 우리 앞에서 로버트 카플란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균형 성과표 있었어요. 균형 성과표. 자, 옛날에는 재무적인 것만 따졌어요. 기업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성과를 가져왔냐, 이런 재무적인 성과만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플란과 이 사람이 균형 성과표를 냈는데 4가지를 보자는 거죠. 고객 관점과 재무적 관점과 또 뭐가 있었나요? 학습과 혁신이라는 관점과 내부 프로세스라는 관점.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진짜로 성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를 보자는 게 균형 성과표죠. 그래서 조직들이 이 균형 성과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조직의 전략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전략적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로도 쓰여요. 자, 그 4가지 큰 지표 속에 이제 세부적인 게 들어갈 텐데, 자, 과거에 재무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 성과표를 쓰게 되면 크게 봐서 2가지 기능을 준다는 거죠. 우리 조직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이거를 주고 나중에 그 전략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할 때 잘 됐냐 못 됐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측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그 BSC라고 하는 균형 성과표가 기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IS 전략을 뭐 여기 도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만 있느냐? 뭐 다른 수단도 있어요. 자, 균형 성과표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거 외에 또 조금 몇 년 있다가 이제 발표된 게 트리시와 위얼세마라는 사람이 발표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IT 내부 활동의 조직을 안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모형을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3가지 가치 규율이 있어요. 3가지 가치 규율이 뭐냐면 운영 우수성. 자, 이거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운영, 어떨 때는 운영 탁월성, 운영 우수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오퍼레이션 엑설런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인티머시, 고객 친밀성, 그 다음에 상품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치 규율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조직에서 전략을 짜는데 핵심 요소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실행됐을 때 실제로 잘 됐냐 못 됐느냐 평가할 때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가요?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조직이 운영의 탁월성을 성취를 어느 정도 했느냐, 고객 친밀성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친밀하게 갔느냐, 그 다음에 상품이 시장에서, 자, 여기 상품이라 그랬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도 될 수 있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를 추종해서 가느냐, 아니면 좀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가고 있느냐. 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요 세 가지 규율에서 우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IS 전략 실행에서 또한 기본적인 걸로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IS 전략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IS라는 거는 뭐 최첨단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겟이 고객과 어떻게 가느냐에 기여하는 거, 또 우리의 최종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기여하는 거,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우수하냐, 다른 조직,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오퍼레이션 엑설런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기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IS라는 게 여기에 기본적인 거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챕터는 전략 기획 이런 것과 관련되는데, 전략 기획과 감사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느냐? 자, 여러분 전략 기획 처음 이렇게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전략 기획 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작성한다, 전략 기획안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뭔가요? 제일 첫 번째 전제가 PPT를 앞으로 완전히 돌리기는 그렇고 뭔가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 조직의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죠.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저쪽 외부 컨설팅 하는 사람 중에 전략만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경우 첫째 단계는 경영 의도에 대한 비즈니스 이해를 획득하는 건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감사자가 여기 IS 전략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결국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자, 이런 거는 그 시스템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시스템과 시스템이 서로 교차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경영 의도에 대한 비즈니스 이해를 획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대 조직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비즈니스 목적이 나오겠죠. 이해를 했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통제 목적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과 통제 목적은 어차피 얼라인이죠, 얼라인.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도출되면 감사자가 이제 중요한 통제가 뭐고 중요한 프로세스가 뭐고 그 노출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이게 세 번째 단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감사 절차를 설계할 수가 있죠. 아, 이 조직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 있고 목표가 어떻게 돼 있고 통제 목적이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거를 파악을 하면 이제 중요 프로세스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거를 이제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다 되고 나면 실제로 하는 거죠, 이거. 중요 형상, 중요 어떤 시스템의 형상, 컨피규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까지가 되면 어느 정도 따라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감사 절차가 다 수립됐으면 이게 이제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한다는 거는 증거도 수집하고, 사람들도 관찰해보고, 그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보고, 결과를 이제 감사 보고서에다가 담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뭐 복잡성이 증가했다. 요거는 그 앞에 나오는 거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 절차 설계인데 요 앞에서 요거죠, 요거. 감사 절차 설계가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정말로 이제 감사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는 여기서부터잖아요. 감사 절차를 설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이게 이제 감사자의 실제 역량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욕심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그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계획을 검증할 때 관리가 의존하는 실제의 통제를 항상 검증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계획은 전략 계획 이런 거겠죠. 전략 기획 이런 거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자, 전략 기획에는 IS 기획도 포함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감사자가 이제 검증할 때 여기 관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관리진, 경영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매니지먼트라고 그냥 봐도 돼요. 자, 이걸 다 검증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통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통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 통제가 잘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감사자는 통제가 효과적인가를 입증하는 증거의 부족 정도를 걱정해야 돼요. 자, 이 통제가 효과적이냐 이거를 내가 감사를 해보면 이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못한 이유를 대야 되겠죠. 증거를 확보해서. 아니면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통제 효과가 있다. 실효성이 있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거가 왜 그러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과연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모든 통제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고,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사소한 거라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 이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공통의 통제가 뭐냐부터 찾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증거 같은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자는 감사 의견을 구성하기 전에 자, 감사 의견 구성하는 건 레포트죠, 레포트. 레포트 작성하기 전에 통제 구조를 확인하고 통제 효과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좀 앞에 거하고 그 감사 보고서 뭐 이런 거 할 때하고 좀 중복되는 건데 자, 이렇게 전략 기획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보이나요? 뒤에서? 안 보이죠? 제가 고민이 많아서 여기 안 보이잖아요. 여기 제 얼굴이에요. 여기 밑에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심각한데 안 보일 거예요. 잘. 자, 여기 감사 기획이 아니라 전략 기획을 좀 다뤄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좀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전략 기획 다음 챕터는 뭘까요? 전략 기획은 전사적인 기획이고 그 다음 챕터는 정보 시스템 기획입니다. 그 전사 기획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거죠. 자, 포함되는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기획과 관리라는 큰 프로세스에서 전략 기획을 좀 받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은 정보 시스템 기획이죠. 자, 여기 관련해서는 짤막짤막하게 8개의 그 소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여기에서 포함되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좀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를 좀 나타낸 거고 첫 번째 나온 게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그 이해관계자를 다루기 전에 대부분의 조직의 정보 자원은 책임의 3가지 주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과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지원이라는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은 IT 부서를 통해서 관리가 돼요. 그게 뭐 아주 큰 조직이면 IT 조직이 클 거고 좀 뭐 중간 정도 규모라 그러면 IT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모든 조직에 보면 그 운영과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을 IT 부서가 그 담당을 하죠. 그런데 그 IT 프로세스 내에 유일한 이해관계자가 그러면 IT 부서냐? 아니죠. IT 부서만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느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영진도 IT와 관련해서 IS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예요. 그 다음에 고객도 때로는 우리 시스템을 쓰죠. 우리 시스템을 쓰면은 그 이해관계자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보통 그 엔드 유저라 그러죠. 유저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타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자, 우리 회사에 뭔가를 공급하는 공급자, 그 다음에 외부 감사,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인데, 자, 이 이해관계자는 표에 그냥 그 가볍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입니다. 운영. 여기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운영, 시스템 개발, 기술적 지원을 이걸 봐야 되겠죠. 3가지 영역이니까 주로. IT, IS 부서가 관여하는 영역이 3가지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운영입니다.
자, 조직에서 운영 기능은 IT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자, 기업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 사업 단위에서 IT 서비스 제공에 IT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느냐, 이게 중단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운영이라는 거죠. 자, 운영 기능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운영 기능 내의 역할을 표에 있는 거를 좀 표를 해체하고 여기다가 좀 써놨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보면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운영 관리가 뭐냐, 운영자가 뭐냐. 자, 정보 처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 처리 시설, 시스템이나 뭐 전산실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보 처리 시설 효과적 운영에 포함된 스태프를 포함하는 컴퓨터 운영 인력을 책임지죠. 운영 관리에서는. 자, 운영자는 정보 처리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져요. 그다음에 교대 감독자가 있습니다. 교대 감독자는 정보 처리 시설의 일상적 운영을 하는 운영자 집단의 전체 감독을 책임지죠. 자, 교대 감독자는, 자, 이거 전산실이라든가 중요 시스템은 24시간 무제로 계속해서 365일 동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거를 물리적으로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적정한 룰이나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통제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데이터 변환, 적합한 사용자들에게 배분하는 거, 입력 통제를 위한 좀 더 큰 조직들을, 입력 통제를 위한 좀 더 큰 조직들을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결국은 조직의 정보 시스템의 핵심이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입력이 오류가 없이 되고, 처리가 오류 없이 되고, 출력도 권한 있는 사람한테 적합하게 배포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한데, 주로 데이터를 다루고 그런 거를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브러리언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라이브러리언은 그대로 그냥 영어로 안 쓰고 그냥 한글로 그냥 라이브러리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정보 처리 시설에 의한 컴퓨터 매체상에 유지된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이 통제, 보호, 유지, 관리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데이터 라이브러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총괄 관리자예요.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총괄 관리자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련된 거를 책임지는 사람을 데이터 라이브러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모에 따라서, 조직 규모에 따라서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 3명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조직이 작은 데서는 겸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데이터 파일이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거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이브러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과 관련해서는,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 데이터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무결성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들이에요. 데이터 무결성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이런 통제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운영 기능 내 역할입니다. 자, IT 부서에서 다루는 중요 영역이 첫 번째가 운영이었고 두 번째가 시스템 개발이라 그랬죠. 시스템 개발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의 벤더들한테 사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를 조금 보면 자, 여기서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관련이 되느냐. 자, 요거를 주로 보면 됩니다. 자, 오늘날 개발 도구 확보로 이 영역 내에 포지션도 많이 늘어나고 역할 기능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개발이 과거에는 이렇게 1년에 뭐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시스템 개발이 이렇게 특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규모도 훨씬 크고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직급도 나눠져 있죠. 직급도 이런 걸 다루는 사람도 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런 개인들의 자, 이게 결국은 프로젝트 리더, 응용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직함과 역할과 연동되는 거죠. 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주로 이제 보면 프로젝트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관리자예요. 전체 프로젝트의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종결될 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스케줄러이면서 관리자, 매니저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 있습니다. 시스템 분석가는 사실은 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 자기 기술적 지식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반 사용자하고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하고 코딩하고 이런 사람하고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테크니션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사실은 비즈니스 전문가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시스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역할이 사용자의 리콰이어먼트가 뭐냐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반영했을 때에 굉장히 편리하고 시스템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자는 실제로 그 시스템 분석가로부터 받은 거를 구현하는 거죠. 상세한 설계로 해석하는 해석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가, 설계자가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뭐 작은 조직에서 그런 거고 대규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역할이 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는 역할이 달라요, 좀.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설계자로부터의 어떤 구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최종적으로 코딩하는 전문가죠. 자, 이렇게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개인들은 뭐 이 정도로 범주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IT 부서 관련해서 세 번째 주로 걔네들이 다루는 영역이 뭐냐? 기술적 지원이에요. 마지막 이제 기술적 지원인데 기술적 지원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뭐 네트워크 기술이냐,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이냐,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술 지원이냐, 그게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 내의 정보의 유연한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이,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시스템 사용하다 보니까 해봤더니만 잘 안 돼요. 그럼 방법이라든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데, 자, 시스템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관리, 보안 관리, 품질 보증,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여기서 어떤 거는 기능을 써놨고 어떤 거는 하는 사람을 써놨어요. 자, 기술 지원하려면 이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기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를 써놨고, 이런 사람이나 기능 외에도 또 다른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최종 이용자라든가 헬프데스크 최종 이용자, 이것도 기술 지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보조적인 거죠.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고 한 5가지 정도를 기술적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 OS상의 모든 유지 보수를 책임져요.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유지 보수 누가 책임지냐? 시스템 프로그래머예요. 자, IT 기능 내 기술적 수준으로 모든 시설과 구조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일을 하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의 모든 유지 보수 책임지려면 여기 시스템과 관련된 데는 시설 구조에 무제한 접근해야 되겠죠. 뭐 접근을 해야 거기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예상되면 예방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권한이 굉장히 파워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모든 시스템, 시설 이런 데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자 입장에서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뭔가요, 이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감사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 내 궁극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전산시설, 시스템 이런 데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 책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이미 권한이 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적 접근 통제가 여기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권한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숫자가,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머 숫자가 제한돼야 돼요.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 숫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만이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개인의 수를 제한해야 되고 수행된 일이 적합하게 모니터링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모니터링은 뭔가요, 여러분? 사전적인가요? 사전적인 거 아니죠. 이 사람이 2014년 11월 19일 날 뭔가를 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시스템 어떤 데 들어가서 뭐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이거를 사후적으로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워낙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마음먹으면 시스템 마비시킬 수도 있잖아요. 마비시키면 그 기업이 잘못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복구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숫자를 제한하고 수행된 일이 모니터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에서 네트워크
돼 있죠. 네트워크. 자, 기업 내부에만 네트워크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하고도 공급자나 중요 고객이나 자, 여러 외부에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통신 인프라 구조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가 유효하고 적합한 백업이 취해지는 걸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 제가 큰 말을 안 해놨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시스템 관리가 유효하고 적합한 백업이 취해지는 것을 보장하는 여기 랜에 국한했는데 랜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시스템상의 행정적 통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기 네트워크 관리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관리자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제를 책임진다고 하려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자, 네트워크 관리자 이 사람은 자, 통신 인프라가 장애 없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죠. 근데 가끔씩 장애가 나잖아요.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조치가 돼서 백업 라인이라든가 이게 가동이 돼서 적당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해서 통신 용어가 좀 나와요. 통신 장비 이런 거 나오는데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모뎀 뭔지 알아요? 자, 멀티플렉서 이거 다중화기죠. 이것도 여러분 알아요. 먹스라고 하는데 자, 이 건물에 전화가 100대 있는데 저쪽 본부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전화선을 여기 있는 100회선이 들어와 있다. 그럼 저 본부하고 100개로 다 연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중간에 먹스 장비 하나 놓고 10대 1이 되거나 8대 1이 되거나 그 정도 시설만 해놓으면 전화기를 항상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가 먹스 장비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전송 장비, 수신 장비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 통신 라인이 많이 나갈 텐데 그게 이제 통신 국사 같은 데 하고 연결되려면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게 스위치 장비. 그럼 라우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라우터의 중요 기능은 경로 길 찾아가는 거죠. 자, 패킷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기능이 라우터가 하는 거죠. 자, 방화벽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와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소통되는 건 좋은데 그게 통제가 안 되면 기업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유출되는 거죠. 그 데이터라든가 민감한 정보라든가 비즈니스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쌓아놓죠. 그래서 권한 없는 사람이 기업 안에 있는 네트워크에 함부로 접속 못하도록 하는 게 방화벽이죠. 자,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장비예요. 자, 여기 좀 써놨는데 그건 여러분이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프락시 간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그 방화벽하고 관련해서 해보면 되죠. 자, 우리 조직에 이렇게 네트워크 있어요. 근데 외부에도 네트워크 있어요. 자, 이 연결돼 있죠. 뭐 인터넷망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자,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여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권한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화벽을 쌓아놨는데 방화벽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얘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적합한 예를 들어 패스워드를 쳐서 여기 들어오느냐 여기서 막아줘야 되겠죠. 막아주는데 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거죠. 스크린을 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만약에 인터넷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조회를 한다.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외부에 있는 것들은 방화벽과 연동해서 뭔가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프락시. 방화벽 프락시는 어떤 방향 안에 서비스로 접근을 통제하죠. 이 사람이 진짜로 권한 있는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방화벽의 다른 쪽에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접속하도록 해줘야 되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락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안 관리해야 됩니다. 기술적 지원에서 IT 부서에서 보안 관리해야 되죠. 품질 보증해야 됩니다. 자, IS 영역을 위한 품질 표준의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책임지는 거죠. 품질 보증. 자, 우리 뭐 이거는 품질 보증은 따로 이렇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DBA인데, 자, DBA가 하는 역할을 좀 그냥 간단하게 기술을 해보면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론 뭐 이런 거 좀 공부를 해보면 이건 뭐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자, 물리적 데이터 정의를 통제하고 논리적 데이터, 물리적 데이터, 논리적 데이터 이렇게 정의하죠. 자, 이런 거를 DBA가 통제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통제라든가 동시성 통제, 갱신 통제, 아무나 갱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좀 악의적으로 이거를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해요. 기타 백업과 복구 절차를 정의하고 통제를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기업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상실이 됐어요. 데이터가 상실이 됐다 그러면 이거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비즈니스 연속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DBA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감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 이런 역할을 하면 권한이 막강한가요? 약한가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DBA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휘젓고 다닐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라이브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에 완전하고 무제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DBA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발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방적 통제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뭐 어떤 건지 뒤져보고 뭐 통제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적 통제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일들을 한 명한테 다 맡기면 더 위험하죠. 한 명한테 다 맡기면 위험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악의가 없는데, 악의는 없었지만 한 명이 이걸 다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오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달 정도 입원했어요. 그럼 이거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대체가 안 되죠. 그래서 과업을 분리시켜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한 명이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좀 과업을 분리해서 두 명이 하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보조적으로 하다가 주된 사람이 무슨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 보조적으로 하는 사람이 백업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여전히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감독해야 돼요. 감독.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 이용에 의해서 통제돼야 되는데,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거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인데, 자, 이런 걸 이용해서 DBA를 감독적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타 최종 이용자라든가 헬프데스크 있어요. 자, 불편하면, 내부의 사용자들이 불편하면 정보 시스템 부서로 전화할 수도 있지만 정보 시스템 부서에 있는 사람 바쁘잖아요. 그래서 좀 경미한 것들은 뭐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놔서 훈련된 사람들이,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주죠. 헬프데스크에서. 자, 그런 사람들도 기술적 지원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그 IT 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운영과 기술적 지원과 뭘 또 봤죠? 운영과 기술적 지원과 시스템 개발이라는 걸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직무를 분리해야 돼요. 직무를 어떤 사람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직무의 분리와 관련해서 특히 IT 부서에 있는 인력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같은 거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죠. 민감한 정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뒤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수나 사기나 태업이나 이런 데 적발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BA라든가 아까 또 뭐가 있었나요? 시스템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그 백업 요원으로 해갖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명의 종업원은 너무 적어요.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 너무 적고 몇 명 정도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정도로 되면 또 너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자, 어쨌든 그런 스텝 인력 숫자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권한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need to have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권한을 일 때문에 가져야 되느냐, 가질 필요성 기반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need to have 기반으로 이거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 통제가 이용될 수 없는 분야가 많아요. IT 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 검토, 감독적 검토가 일반적으로 유효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IT 부서 내 스텝 인력들에 대해서 예방 통제를 통해서
그 통제를 한다. 이거는 잘못 표현된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감독적 검토, 관리적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양립할 수 없는 과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사자가 보장을 구해야 되는 영역인데, 양립할 수 없는 과업이 뭘까요? 양립할 수 없는 과업이. compatible work가 뭐가 있을까요? work가. 전형적으로 데이터 입력하는 인력 있죠. 자, 데이터 입력하는 인력과 데이터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 이걸 만약에 한 명이 다 갖고 있다. 데이터 입력 권한과 데이터 유지 보수 권한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양립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한 명이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조작할 수 있죠. 데이터 입력도 권한이 있고, 처리라든가 유지 보수도 권한이 있고,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사자가 이런 걸 적발했다 그러면 레포트에다 바로 써야 되죠. 이거 양립할 수 없는 과업인데 분리가 안 돼, 직무 분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영역이 뭐가 있느냐? 데이터 접근하는 거. 최소한의 특권이라는 기초하에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정책에 기반을 둔 접근은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필요하냐 그런 거를 따져서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기 일하는 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임시적으로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죠. 자, 이게 뭐 제 적절한 지금 이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 보통 정보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려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 도입한다 그러면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면 잡음이 일어날 수 있죠.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서 보통 RFI라든가 이런 걸 발송을 해요, 업체들한테. 자, 우리가 요번에 10억짜리 정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내주십시오. 이 과제에 시스템 도입에 흥미가 있는 업체들은 제안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2개 업체가 공고에 참여했어요. 제안에 참여했어요. 그럼 그걸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내부에 있는 사람, 이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죠. A 업체가 적합하냐, B 업체가 적합하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위원을 이제 데리고서 이제 평가를 하죠. 이제 10억짜리면 좀 커요, 그래도. 이거를 수주한 거하고 수주하지 않은 거하고 다르죠. 근데 평가위원한테 그 평가하는 동안에 이 시스템을 열어주죠. 이 제안 업체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필을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줘요. 근데 그 평가 업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거는 임시적 기반 하에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평가 업무를 했는데 B 업체가 좋아서 B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권한을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 계속 접속해서 이 업체는 누가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거, 아니면 좋은 제안서 같은 거 빼서 자기가 이렇게 카피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통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디 관리 안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가진 개인들이 있어요. 이런 개인들은 기록을 다루는데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데이터를 이걸 자산이라고 해보죠. 자산. 자, 자산인데, 자,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자산의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다. 기록 관리 같은 걸 같이 하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기록 입력한다든가 자산을 재평가해서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는지 5억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재평가 업무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수행하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개의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만약 동일한 인물이 양자를 다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없어요. 조직으로 봐서. 똑같은 사람이 2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필요로 한다 그러는 건 뭔가요? 그 사람한테 2개 그걸 줬다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이벤트 후에 사후적이더라도 감독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무분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인가 수준이 있습니다. 자, 인가 수준은 이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정보 시스템 내 사용자가 정보와 기능에 접속을 인가하도록 관리자한테 요구가 된다 그랬는데 정보 시스템 사용자들한테 나는 사용하고 싶으니까 권한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사용하는 목적과 기간과 이런 게 적합할 때만 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면 돼요. 이거는 되는데 자, 여기서 인가 수준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실패가 뭐냐? 인가되지 않았어야만 하는 거래를 인가하는 불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보면. 이거 지금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까지도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이런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권한이. 사용 권한이 같이 부여되니까 이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는 업무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들어가서 봤더니만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력 관행 요거를 좀 얘기하다가 마칠 텐데, 자, 정보 시스템 조직에서 인력이 이직률이 높다. 자, 여러분 보통 조직에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자꾸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옮기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만 이 조직에 있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조직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있겠죠, 머릿속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든가
시스템의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정책이 어떻게 돼 있다든가 업무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조직에 있는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게 같이 결합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같이 결합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조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신호예요. 적신호. 적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력과 관련해서 선발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유지, 종료가 중요한 통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선발할 때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어떤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냐. 자, 그런 것들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선발하고 그대로 놔두면 조직에서 같이 일을 못하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이직을 안 하고 계속 일하도록 해야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퇴사를 한다. 종료는 퇴사예요. 퇴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시스템 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나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회수하고 그 가지고 나가는 그 중에서 보니까 노트북을 뭐 꽤 오래 썼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더라. 뭐 아니면 그 조직에 있는 중요한 프린트물들을 계속 출력을 해서 한 10박스를 가지고 나가더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거기에 정보, 무수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할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어떤가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웬만한 규모의 조직에 보면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경찰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요? 해고라든가 퇴사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보통 경우에 짐을 쌀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딱 되면 같이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해서 조금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좀 꺼림직한데 동행을 해서 회사 문 밖까지 배웅을 해줘요. 그게 물론 배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요, 그게?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나가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거를 다 반납하고 제대로 나가는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종료 절차예요, 종료 절차. 종료 절차인데, 자, 여기 선발이라든가 훈련 유지, 인력 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설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궁금한 사항 없나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궁금한 사항 없어요? 없으면 네,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